매주 수요일 정치 베테랑 두 분과 함께 전국 주요 사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려서 이 부분 간략하게 의견을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도 불체포 특권에 숨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상직 의원이 오늘 200표 넘는 표차로 가결이 됐는데 이제는 의원이라고 해서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목에 힘준다 그럴까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 예. 잘못되면 바로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의 상황을 처할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준 현장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동료 의원으로서 어떤 법과 제도 속에서 잘못돼서 이렇게 추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다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요 전국 현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관련된 내용도 전해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났습니다. 점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사면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금 전해졌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으로서야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하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아직 우리 당을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거를 거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저런 변화를 보면은 아마 뭐 대통령 고유 권한이죠.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문제인데 이제 임기가 내년 3월 9일이면 신임 대통령이 나오고 임기가 뭐 1년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새로 들어오는 대통령의 그 짐을 좀 들어준다는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 이게 사면 문제를 정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떤 생각하실지는 나중에 봐야 알죠. 예. 네. 국민 여론을 보면서 결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홍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대통령께서 서울 부산 시장 당선 축하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잘하신 일이라 생각을 갖고요. 사면 문제는 지금 요건을 저는 거의 갖춰져 있다고 보고 대통령의 용단 결단만 남았는데 앞으로 사면 기회가 뭐 잘해야 한두 번 뺏기 더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에게 좀 선물 준다는 뜻으로 좀 통 크게 대통령께서 사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사면과 관련해서 그 오늘 새로 나온 얘기라 그 서른 의원님께 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서른 의원님은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면론은 연초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일단 건의 어떻게 보면 제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뭐 물론 민주당 내에서 친문 비문 이런 개파는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친문 주류 세력은 이 사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 내에 친문, 비문 이렇게 가르는 게 좀 우스꽝스러워요. 174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누구는 비문이고 누구는 친문이냐 이렇게 따지면은 비문으로 뭐 된 분들은 그거 나 아닌데 이렇게 할 분들이 대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자체는 뭐 모호하기 짬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당을 사랑하는 강도가 아주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은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틀림없습니다.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는데 굉장한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봤을 때는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 등등 고려한다면은 좀 변화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을 먼저 봐야죠. 저도 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인선에 대한 그 평가를 좀 듣겠습니다. 앞서 개각을 통해서 후임 총리의 김부겸 전 장관이 지명이 됐는데 설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저희 더 뉴스에 출연을 하셔서 후임 총리는 민생을 잘 챙기고 여야 관계를 잘 정립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요.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속으로
김부겸 장관을 생각했어요. 예. 아, 김부겸 장관을 적임자하겠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딱 맞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이야기가 맞는데 특히 이제 앉아 계시지만 대야 관계에서는 참 부드러운 이 관계를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사선 국회의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했고 한 두루두루 이런 내용을 볼 때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를 정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임자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생을 제대로 챙길 이런 인물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야 관계에서 폭넓은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입장에서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책임자다. 그렇게 봅니다. 예. 뭐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를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야당에서 볼 때는 좀 더 폭넓고 정당인이 아닌 국민의 소위 좀 수준에 맞춰서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사실 당뇨 출신이거든요. 장관도 했고 또 지난번 당권 도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는 분을 총리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그 고정관념 틀 속에서 지금껏 잘못했었던 여러 가지 국정의 실패를 더 어떻게 좀 응용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정관념 속에서 총리를 한다면은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거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 뭐 LH 사건, 또 방역 정책, 민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정관념 속에서 이 문제를 푼다면은 저는 안 풀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당이 아닌 그런 국민의 시각에서 좀 덕망이 있고 좀 지혜로운 분을 이번에 총리로 발탁해서 했으면은 뭐 여야가 같이 박수치는 그런 총리를 왜 발굴하지 못하고 고정관념 속에서 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인색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그래도 일단 대통령의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를 비롯한 주요 개각 대상 부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들에 대한 송곳 검증 특히 뭐 예고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우리가 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기조가 있어요. 그 기조가 뭐 우리가 다 아시는 것 같이 정의, 그다음에 공정, 평등이거든요. 이거를 장관이 잘 수행하고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장관이 돼야 되고, 이제 구체적인 거는 뭐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LH 사건이 연루가 됐다든지 또는 뭐 투기, 또 뭐 세금 탈루, 또 논문의 뭐 소위 표절, 위장 전입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꼼꼼히 저희들이 살펴봐야죠. 예. 그래서 과거에 봤던 잣대에서 조금 다른 거는 최근에 LH 사건, 그리고 또 도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서 국민이 이런 정도 장관이면 괜찮겠다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심도 있는 그런 청문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청문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사실 현 정부 들어서 장관급 인사 20여 명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좀 여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부담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지만은 청와대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검증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제대로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 눈에 안 찰 수 있죠. 그래서 이 뭐 좀 부풀리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뭐 그러니까 국정 운영은 해야 되고 그래서 20명을 다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장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국민의 눈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지난번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심한 해초리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이번에 이 장관들을 선택한 걸로 후보자를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청문 과정에서는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에서 좀 이어서 한 말씀 드린다면은 지금 벌써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설에 의해서 또 정보에 의해서 부동산 투기 부분이 상당히 나오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이제 이런 것들 지적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좀 시정을 해주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고집스럽게 대통령이 권한이니까 그냥 청문회와 관계없이 임명하는 이게 25번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나는 이번에 고쳐져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투기 의혹 무슨 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뭐 당 차원에서 네. 확인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예, 말씀. 제보가 들어온 건데 저희들이 지금 한번 더 들여다보고 다듬고 뭐 있습니다. 정확히 투기를 했다든지 국민 시각에서 볼 때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분이면 뭐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심한 상황은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제보가 다 맞을 수는 없죠. 잘못된 제보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 청문 과정에서 제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엉뚱하게 사람 잡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신중하게 보시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확인되거나 이런 건 그렇습니다. 아니고 제보를 저희들이 다듬고 있고 네. 다 확인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 정도로 그럼 네. 일단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하고요. 네. 네. 지금 개각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특히 이 방역기획관 자리를 놓고 좀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야당 의원님께 먼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방역이 사실 우리가 정부를 믿고 세계 최고의 K방역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믿고 왔는데 이제 진단 부분은 뭐 세계적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제 치료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세계 가장 꼴찌 수준에 지금 와서 백신 하나 지금 구하는데 뭐 삼성이 동원해야 될 정도로 국가적인 상황이 참 어렵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소위 그 기모 누굽니까 그 김호란 방역기획관. 이 비서관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성에 취임하자마자 방역이 지금 당장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하셔서 많은 의료진들이 지금 의문을 사고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어요. 도대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을 신설해 놓고 그리고 그분이 들어단짝 김호란이라는 이 비서관이 이 발언을 야당이 왜 가만히 있느냐 하는 분들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서관 정도의 새로운 정책을 하겠다고 오셨으면은 조금 검토를 해보고 또 국민 정서가 지금 이 백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단순하게 자기 개인 의견으로 검토되지도 않고 실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함부로 얘기를 해놓으면 가뜩이나 국민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피곤한데 거기 책임자라는 분이 그것도 청와대의 책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국민 건강과 그리고 생명 문제를 불신을 하는 정도의 생각까지 오게 만드는 것은 참 조심스러워서야 된다. 참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서른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 김호란 방역기획관입니까? 이분은 2015년에 메르스가 유행할 때 그때 예방학 전문가거든요. 메르스 대책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 전문가죠. 그래서 이번에 방역기획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방역과 이 접종 이 두 개가 사회수석이 맡아서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백신 접종도 중요한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방역을 전문적으로 맡을 비서관이 필요하다. 이래서 두 개를 갈랐거든요. 백신 접종은 사회수석이 하고 그 다음에 방역은 때로 따가지고 방역 전문가에게 맡기자. 그래서 김호란 이 방역기획관이 선정이 됐는데 과거에 했던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또 문제를 삼는다면은 그때 시점에 그 상황하고 지금하고 사뭇 다릅니다. 그때 시점에서는 그때 시점 맞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김호란 기획관들이 했던 얘기를 지금 와서 그때 이런 얘기 했지 않느냐? 그건 조금 이 상황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안 맞는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김호란 이 방역기획관이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방역을 최선을 다하도록 방역은 결국은 이 민간이 합동을 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하고 청장하고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이 일을 다시 얘기하는 거는 이 방역 부분을 아까 서 의원님 말씀은 당장 필요 없다는 부분이 그 전에 한 얘기인데 지금 얘기를 꺼낸다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 백신은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1년 전부터 6개월, 8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오늘의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딱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제 국민들도 그동안에 그런 얘기 했던 분 아니냐. 그리고 지금 와서 왜 백신이 없냐. 딴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의 등의 얘기 나오니까 이 문제가 그전에 했다 하더라도 현실로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김호란 방역기획관 관련된 여야의 이런 상반된 의견, 상반된 입장이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했고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 의원님 지금 그 현재 여당발로 여러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그 일단 여러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서울시장이 새로 되고 난 뒤로 서울 시내 이 아파트 값이 뛰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 아파트 값이 그 출렁거리는 거는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장이 출마 당시에 했던 얘기들 이 후유증으로 지금 아파트 값이 출렁일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를테면은 종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뭐 일각에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후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세금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일방적으로 여당 입장만 가지고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야당과 함께 합의해서 이런 문제는 거의 합의해서 넘어갑니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선에서 합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은 좀 그 수치가 좀 있는 내용이라서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현재 여당발로 나오고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책이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단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 기준 현행 9억 원인데 이걸 더 뭐 12억 원, 13억 원 더 올리자는 거, 그리고 재산세 부담 완화 기준을 좀 낮추자는 그 재산세를 부담 기준을 좀 더 완화하자는 내용, 그리고 대출 규제를 좀 더 풀자, 이 내용들인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뭡니까? 뭐 기본적인 입장을 제가 여기서 단독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갑자기 이 문제가 지금 시장 바뀌고 또 여당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현안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합소득세 문제 같은 것은 조정을 좀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종합부동산세. 네. 네. 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주장했던 고층 아파트 완화, 이것도 좀 뭔가 좀 많은 세입자들이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재산세 완화 같은 것도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 코로나로 인해서 좀 여당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서른 의원 말씀대로 이 부동산의 문제는 여야가 없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충분한 토론을 하고 전문가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으면은 앞으로도 이 문제는 다소 좀 해결될 점이 오지 않냐. 그러나 과거 방식으로 여당이니까 이렇게 한다, 따라와라 하는 식으로 가면은 자꾸 꼬이고 그것이 결국 민생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관계는 좀 더 여야와 협의하고 전문가와 대화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제3지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당권 레이스에 돌입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야권발 제3지대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발이니까요. 야당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뭐 별로 관심 안 갖습니다. 야당이 어떻게 하든 결국은 우리가 대응하기 따라 달렸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3지대론이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를 보면은 제3지대가 성공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 제3지대로 들고 나오려고 하지만은 그게 잘 되겠습니까? 야당은 전통적으로 국민들은 1대1, 여야 1대1로 붙는 것을 선호해 왔습니다. 예. 물론 그 전에 중간에 제3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제3자가 성공한 사례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은 이 여야가 이 1대1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야당이 하기에 따라 달렸고요. 혹자는 우리 당이 또 뭐 나눠질 거다 이런 주장을 야당 쪽에서 누가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택도 아닌 소리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의 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괜히 이간질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넘어갈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 야당도 아마 결국 한 당으로 만들어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 들어봐야 네, 바로 여쭙겠습니다. 서른 의원이 역시 정치를 오래 하시고 정도를 걸어와서 진단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두 번 실패는 않는다. 지난번 안철수 또 유승민, 홍준표 세 분이 나오셔서 다 합치면은 52만 한 2천 표를 더 이겼어요. 그러고도 우리가 정권을 놓쳤거든요. 그와 같은 일은 다시 벌어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제3당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3당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또 3회 후보가 대통령 된 일도 없고 이제 불만을 가졌다 해서 조금씩 정치적인 영역을 좀 넓히고 주가를 좀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 시대에 뭐 고화를 막론하고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나 난 다행한 것은 김종인 전 대표가 제3당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얘기한 데 대해서는 제가 믿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믿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서 의원님은 내년 당권에 도전하신다고 그래서 일단 홍 의원님께 하나 더 여쭐게요. 네. 홍 의원님은 지금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지금 준비 중이신 거지 않습니까? 경쟁에 준비 중이신 네,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만약에 당권을 잡게 되신다면 이 제3지대 이른바 제3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주도로 차기 대선을 치르겠다 이런 그 원칙을 갖고 당을 이끌어 가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 당의 지금 문제점을 이미 다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반복하는 당대표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되지 않는 방법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반문전선에 큰 텐트를 치고 거기에 야당하시는 분들, 뜻 있는 분들이 전체가 모여서 아주 정확한 룰에 의해서 결정되면은 뭐 후보가 안 된 분도 저는 국가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승복하리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또 그리고 힘이 있고 또 새로운 수권 정당이 되는 그 길을 뭔가 만드는 것이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그 길이거든요.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그 당대표의 그 자세를 갖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른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여쭐게요. 앞서 그 이른바 일각에 제기되는 민주당 분당론에 대해서는 택도 없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동안에 좀 결과 좀 다른 목소리를 좀 내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게 분당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나간 거죠. 이재명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 당 틀에서 벗어나서 뭘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건 뭐 넌센스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고 그러나 당 틀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민주당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건 뭐 당연한 권리이고 그렇죠.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역시 정치 고수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다 보니까 준비된 시간을 딱 맞춰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관련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